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지만 예년보다는 아직도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선박, 휴대폰 가릴 것 없이 지금 주요 품목들의 수출이 모조리 감소세라는 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력을 잃은 증시에는 지금 테마주들만 난무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분들의 인사이트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세 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르네상스 자산운용 이건규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뭐 요즘에 자산운용계의 트렌드랄까요? 그런 게 뭐 네. 있습니까, 특별히? 요새는 이제 공모주가 워낙 좀 핫하다 보니까 공모주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뭐 이제 저PBR주들이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펀드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산운용 업계에서도 저 PBR을 관심 있게 보시나 봐요. 네, 아무래도 뭐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다들 투자자분들도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기대해 보겠고요.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부진한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상승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이 조금 쉬어지는 그런 모습도 일단 있고 네. 기대감을 가졌던 이제 금리 인하 부분도 이제는 이제 페드에서도 페드 우리 리서치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6월달까지 지금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은 늦춰지는 것처럼 이렇게 투자자들도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좀 피로도를 좀 쌓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따라서 오늘 코스피 시장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반등 중입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테마주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계속 돌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단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서 시장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코스닥입니까?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좀 기대가 컸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 매매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3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의 양해가 일단 또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급은 가만히 살펴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강한 영향력을 좀 끼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는 제가 보는 느낌에 네.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같이 가지를 않아요. 네. 코스피가 먼저 추세가 꺾이면은 코스닥이 한 일주일 있다가 추세가 꺾이고 코스피가 추세가 돌고 난 다음에 코스닥은 한 일주일 있다가 추세가 돌고 이런 모습이 계속 좀 보였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시장이 불안해지는 코스피 시장에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의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코스닥이 조금 더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저 PBR 성장주 오늘 뭐 온기가 완전히 가신 날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양쪽 다 뭐 그렇게 흐름이 썩 뭐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산업적으로 많이 업종별로 많이 좀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빠졌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입 은행 개정안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수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좀 올랐던 부분이 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수출이 좋다 보니까 그런 이제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업종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뭐 차별화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 소장님은 오늘 뭐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차별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날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테마주의 형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차별화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최근에 그 전공이 사직에 따른 계속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지금 원격 진료주들도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근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주도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엄청났어요 오늘.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차별성이 굉장히 좀 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네. 국내 증시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좀 발생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좀 더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코스닥 쪽의 중심을 통해서 투자 관점으로 더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동의하는 바 있고요. 그만큼 지금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그 코스피의 그 기업 밸류 프로젝트
그쪽 프로그램보다는 코스닥에는 지금 새로운 테마나 아니면은 모멘텀 같은 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도 상승세를 좀 크게 보이지 못하는 상황도 보이고 있고 추전도체의 경우엔 내달 사이 때 좀 이슈가 있기는 한데 지금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다른 테마주도 역시 이러한 변동성을 계속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중심에 봤을 때는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금리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중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지금 한 2년 내에 계속 좋아지는 모습은 일단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저 PBR 열풍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럼 믿을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펀드들이 가는 돈 자체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성장주라든지 하는 부분도 미국의 금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배당이 높은 쪽으로 일단 베팅이 먼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아니었나 싶고 여기에 일단은 정부 정책이 같이 맞물리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 방산주가 올라가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하는 불확실성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수출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묘하게도 최근 들어서는 이거는 이제 테마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암호화폐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르면서 예전에 암호화폐 오를 때 같이 올랐던 게임주들이 요즘 증거사 의견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좀 좋게 나오고 있고 바닥에서 돌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도 있고요. 오늘 부분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좀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예 이제 초전도체라든지 하는 희망 섞인 부분을 보든지 아니면 경기가 어떻게 굴러가든지 간에 무조건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실적 안정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그냥 묶어서 보시다 보면 네. 저 PBR보다 더 선도할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지금 저 PBR이라든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단어에 이렇게 좀 투자 포인트 자체를 잡지 마시고 방금 말씀을 해드린 대로 세계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한 가운데 실적이 안정될 수 있는 업종군들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2%대 강세 보였잖아요. 어제 LPR 금리 인하하고 이게 좀 약발을 받는 게 아닌가. 일단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기대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중국이 양해가 열리기 전에는 네. 뭔가 정책을 큰 걸 갖다가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야지 양해가 열리고 난 다음에 기대감이 더 폭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양해 이전에는 뭔가 이제 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감추는 부분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 양해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보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양해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하는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기존에 이제 전통 인프라 관련된 부분은 투자 얘기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부분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올해에는 GDP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 예전에 안 쓰던 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번에는 뭔가 좀 확실하게 중국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양해가 열리는 게 3월 4일부터거든요. 네. 3월 4일까지만 기대를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대를 가져라. 예. 베이징 증권거래소에서 뭐 당일 결제 거래 제도도 시범 적용될 수 있다. 이 이슈도 중국 증시에 좀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는데 당일 결제 제도라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D+2일 결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사거나 팔면은 내일 모레 결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D+0에 이제 당일날 이제 환매가 가능하거나 이제 돈이 이제 수급이 돈다라고 하면은 네. 투자자로서 하여금 이제 황금성이 되게 증가하면서 투자 매력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실제로 적용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슈 자체는 뭐 매우 획기적이고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돈을 수익을 내서 찾으면은 그걸 바로 또 오늘 황금에서 쓸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지금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은 뭐 우리도 당연히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막상 중국 증시가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지금 잘 못 따라가고 미국 증시가 잘 나갈 때도 못 따라가다가 못 나갈 때는 또 따라가고 뭐 이러잖아요.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예, 계속 좀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참 국내 증시는 동서남북 다 영향을 받는다. 네. 이게 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아직까지 좀 불안정하지 않나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 이제 뭐 아까 이제 말씀을 다 하셨지만은 지금은 중국의 이커머스 쪽에서도 지금 국내 시장으로 좀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 있는 내수 시장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뭐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네.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유통 산업이든 경제 상황이든 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봤을 때 지금 중국 쪽이 좀 매우 급한 것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테마를 통해서도 또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걸 통해서 일부 지금 국내 그 유통주에 대해서도 그 관련된 기업들은 조정 가능성도 계속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이 외에도 뭐 미국과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일본 증시와도 지금 반대로 가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는 해외 증시에 대한 그 지표를 갖고 우리나라에 대응을 해야 대응을 해서 이거를 봐야 될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은 이슈에 좀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지금 뭐 확실히 나스닥이 예전보다는 뭔가 주춤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인 건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뭔가 좀 변화가 온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은 약간 모멘텀 둔화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초,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하면은 네. 이제는 이제 빨라야 한 6월 정도, 그리고 뭐 많아야 한 2번에서 3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나 어떤 예측치 같은 것도 기대감이 많이 주가에 많이 반영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미국의 이제 빅테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좀 약간 목에 이제 차 올랐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개선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네. 눈으로 확인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뭐 간밤에 한 4% 정도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게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지금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엔비디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예. 국내에서는 이게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체크를 다시 또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대규모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나 이러한 상황들을 좀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컨센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뭐 컨센이 그 위로 좀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좀 조정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차익 실현에 따른 내용들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생각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좀 더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전망치에 대해서 봤을 때도 뭐 $800나 $850를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의 그 가이던스면은 좀 어느 정도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해외 가이던스 쪽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지금 상위 모델을 통해서도 올해 말 출시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요소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들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투자하기에는 이제 한국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기존에 이제 그 미국 증시 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선을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를 더 해볼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제가 어제인가 그제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우리 이제 디램하고 같이 가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미 추세가 깨졌어요. 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기대감이 많았습니다만은 이미 추세가 깨졌고요. 이제 AI 반도체에서 이제 엔비디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회사가 AMD를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AMD도 지금은 흐름 자체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마저도 일단 조금은 수급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 기간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네. 단기적으로 손학비가 좀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조금 피해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엔비디아 PER이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 비하면은 여전히 뭐 저평가된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던데 이거 맞는 분석이라고 보시나요, 대표님?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이제 독점력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이냐가 되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엔비디아의 향후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회사가 향후에 얼마만큼 수요가 증가할 것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 예측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이제 뭐 단기적인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라기보다는 결국엔 가이던스도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HBM 관련된 수혜주들이 얼마만큼 수혜 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전 투자 매력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보다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상대적인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익 업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뭐 오히려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 참고해서 상대 비교해서 좀 매력도를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너무 많이 끼어들어서 끼어들어 주세요. 네.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엔비디아 주가가 한 번씩 크게 출렁거릴 때는 중국 규제 얘기가 나와서 중국이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전체 매출 한 35% 정도 되니까 이 부분 자체가 조금 팔기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엔비디아는 원래 전망치 자체가 완전히 대폭 축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면 엔비디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가형으로 준비하는 거 있다. 팔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시장이 먹히면 다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고 네. 또 못 판다라는 얘기하면 또 한 번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원래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에서는 전부 다 중국 편을 들어서는 승리하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방정식처럼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도 중국 관련돼서 이제 미국의 정치권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엔비디아는 하여튼 중국 쪽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해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치고 있긴 한데 여기에 좀 리스크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리스크가 뭐냐면은 최장 1년 걸리던 그 엔비디아 AI 칩 공급 문제가 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좀 기사가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공급 문제요? 네네. 그래서 대기 시간을 결국 이제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리드 타임이 기존 8개월에서 11개월 정도 되는 게 최근에 3개월에서 4개월로 좀 크게 단축됐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내용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대만 TSMC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냥 헤드 타이틀로 봤을 때는 리드 타임이 짧아져서 수요가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좀 면밀히 살펴보니까 TSMC의 생산량 증가를 통해서 좀 영향을 받은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리드 타임이 짧아질 경우에 오히려 다른 업체들이 필요한 업체들이 굉장히 좀 주문량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리스크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게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내용이 추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좀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 돈호세님이 준혁 오빠 앞에 가면 모두들 자그만해짐 그러는데 제가 살이 쪄서 죄송합니다. 자그만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제가 덩치가 크니까. 몸집이 작아 보인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예. 예,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오면 만약에 TSMC의 생산 캐파 자체가 증가를 해서 리드 타임 자체가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엔비디아가 전체 지금 S&P 500 기업들 중에서 거의 한 30% 이상의 기업들이 AI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물량 자체가 엔비디아가 다 할 수는 없을 거다. TSMC가 다 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AMD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한테 이 효과가 온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게 리드 프레임이 리드 프레임이 아니라 이제 기간 자체가 생산 시간 자체가 소량 자체가 이제 만약에 짧아져서 더 많은 물건을 낼 수 있다는 얘기는 SK 하이닉스한테는 좋고 삼성전자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SK 하이닉스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수요까지 줄어버리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는데 네. 그 상황은 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더 많은 많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한다 하면은 만약에 그걸 통해서 리드 타임이 짧아졌다. 그리고 더 오히려 주문이 많아졌다 한다면은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좀 더 호재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뭐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잘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보통 그럴 때 보통 많이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국내 반도체나 뭐 AI 관련주들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혹시 생각 어떠신지? 네, 이제 삼성전자도 실적을 보면은 뭐 항상 과거에 좋았던 실적이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는 게 보통이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그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당분간은 또 한 3개월은 실적이 또 안 나오는 시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의 발현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전망치가 되게 중요하고, 전망치를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 저는 요즘 반도체 안 보고 2차 전지를 보고 있어서 반도체를 안 보신다고요? 반도체 요즘 잘 안 보고 있어서 왜 안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드린 대로 미국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반도체 전체 섹터 자체가 저는 좀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있고요.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이 굉장히 적은데 테슬라가 이번에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량을 보니까 이게 등록은 굉장히 좀 미미했습니다만은 판매 대수를 보면 한 68% 정도 전월 대비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 있었고 네. 3월 달에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미국의 이슈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2차 전지 볼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소장님은 뭐 보시겠어요? 저요? 저는 오히려 로봇 보겠습니다. 로봇이요? 갑자기? 예,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보다도 지금 좀 많이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는 한데, 물론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저는 다 긍정적으로 잘 되길 바라는데요. 스케줄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이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발표가 됐는데 네. 그게 이어서 그 지난주에 좀 발표가 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올해 상반기 때 나오는데, 거기에 그 산자부에서 표시를 했던 게 뭐냐면 감속기든 그리핀 기술이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추후에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미비하긴 한데 좀 핀트가 벗어나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미비하긴 한데 그래도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FMC 의사록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 정도에 지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경계감도 지금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FMC에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를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갔을까? 이게 아마 관심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표님? 저는 그냥 여태까지 이제 변수였고, 언제 금리 인하를 하고 그 시점이죠. 그리고 어떤 폭으로 인하할 것이냐, 뭐 이 두 가지의 변수가 있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이걸가 이제 상수로 봐도 관계없을 것 같다. 어차피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늦게 반영되고 더 낮은 폭으로 이제 하락시킬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점점 이미 답은 다 확실해 나왔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뭐 한 6월 정도에 인하를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회 정도 인하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적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미국 증시 관련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오늘 보니까 그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가 5천만 주인가요?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1년 안에 5천만 주 팔겠다 이랬는데 9거래일 만에 그걸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워런 버핏도 애플 주식을 뭐 1,000만 주인가 팔았다 그러고 느낌이 좀 쎄하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 아까 얘기한 FOMC 의사록도 이게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금리 인하 시점 자체는 우리가 좀 늦춰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페드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라는 다 알고는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저는 이러니까 중국 통이라고 자꾸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중국이 경제가 얼마나 살아날 수 있는지가 차라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서 석유 소비량 자체가 이전처럼 이제 회복되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이고,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글로벌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올해 하반기라도 6월달 이후에는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FOMC 의사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중국 경제가 빨리 올라오면 인플레이션이 세지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다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아예 물 건너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차라리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뭐 인도 증시가 또 매섭게 오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도 증시가 지금 시총이 세계 4위로 올라왔다 이러던데 미국도 중국도 불안하니까 이제 인도로 간다. 왜 하필 인도일까요? 일단 그 GDP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만큼 증시에 인도 증시에 좀 뭉칫돈이 몰리는 현상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신흥국 개발도상국의 평균 이제 웃도는 수치였다라고 좀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14억 명이라는 게 그 보통 수치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인건비가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좀 판매가 많이 만약에 제품을 통해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다 한다면 굉장히 좀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죠. 근데 결국은 여기보다는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 그 인도 시장으로 좀 진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인건비 쪽인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중국과의 그 관계 악화를 통해서도 인도 쪽으로 좀 많이 주목을 한다 합니다. 그만큼 지금 그쪽에 굉장히 좀 많이 몰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일본 역시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게 좀 피드가 또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현대차도 그 크레타라는 이제 차가 있는데 인도 시장에서 이달 누적 판매만 한 100만 대 정도 돌파를 했다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 이제 크레타를 좀 하진 않았지만은 인도 쪽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인도 시장이 굉장히 좀 규모가 크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도 푸드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인도 쪽으로 좀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삼성도 지금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노트북을 좀 생산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국내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들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매력적인 요소들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인도 시장을 장악하는 만큼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파이가 굉장히 좀 클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기업들이 좀 몰려가고 있다 인도로. 근데 뭐 사실 그래서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같은 게 많이 뭐 있긴 하죠. 뭐 니프티 50 뭐 이런 ETF 상품도 있고 한 것 같은데 리스크 같은 거 없을까요, 대표님? 뭐 사실 미국하고 중국 증시가 다 안 좋으면은 인도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엄청나게 빠른 성장,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빠른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또 그렇게 좋았던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신흥국이 이제 성장할 때는 사실 이제 어떤 기업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게 과연 주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인 약간의 좀 복잡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프라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건 맞긴 하지만 네.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예쁜 그림으로 그러니까 주가도 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인도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인도 뭐 K푸드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만약에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얘기를 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용기를 얻어서 저도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중국하고 인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소비라고 생각을 해보면 흥룡강성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저기 하이난다오에 있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똑같은 것들을 보기 때문이죠. 중국은 일단 그런 부분이 일단 있는데 인도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도 일단 중요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 사교육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는 공부를 해서 관료를 시키는 게 예전에 우리 유교 사회에서의 어떤 모습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같은 모습인데 예. 인도는 일단 그렇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지금 기업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이건 같아요. 중국의 공장들이 대부분 인도로 일단 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인도의 성장성 자체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예. 중국하고 인도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인프라입니다. 전력 보급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일단은 그다지 원활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일단 문제가 되고요. 부정부패도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 중국보다도 돈을 더 많이 얼마를 찔러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불확실성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저번에 제가 TV 프로를 보다 보니까 인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해를 못하는 게 자동차 차랍니다.
왜 그렇게 비싼 기계를 두고 사람을 쓰면 더 쌀 텐데 우리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네. 근데 인건비가 싸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 사람들의 소비력 자체가 약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물건을 판다라고 했을 때 하이엔드급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저가의 제품을 이제 다량으로 팔아야 되는데 문화가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먹히는 제품이 저쪽에서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구가 뭐 10억 단위다, 뭐 인도 인구가 10억 단위다는 숫자로 봤을 때는 똑같은 숫자입니다만은 소비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네. 저는 인도 시장은 여러분들이 뭐 국가의 어떤 증시를 트레이딩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그래도 트레이딩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신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묘하게 세 분의 의견이 조금씩 갈리는 게 뭔가 재밌네요. 네. 이런 텐션으로 계속 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는 지금 기업 밸류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는 지금 테마주들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금 초전도체 테마는 오늘 결말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소장님 혹시 초전도체 테마 보셨어요? 예, 정확하게 봤고요. 네. 흐름들을 초반에 굉장히 좀 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후 한 2시 15분경입니다. 2시 15분경에 대폭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슈를 계속 좀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어느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그 퀀텀 에너지 그 관련된 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걸 통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굉장히 롤러코스터보다도 거의 지금 자이로 드롭 같은 사태를 좀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뭐 CCS나 뭐 더성, 서남, 뭐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가 진짜 하루에 그 변동성을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뭐 4일까지 이슈는 계속 좀 있기는 한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초전도체가 돼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들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된다 하더라도 완전 진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 환갑이 되고 나서야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일단 됐으면 좋겠지만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테마로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4일의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4일의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해서 이슈로 주가를 띄운다 하더라도 차익실현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라 말아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테마주도 투자 성격은 맞기는 한데 여기에 하셨다가는 굉장히 심란한 마음을 계속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말고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첫 번째는 환갑 되시려면 얼마 안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두 번째, 요 초전도체라든지 사실 이거에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네. 실적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지금 연구에서 상업화로 넘어가서 회사가 맡아가지고 이걸 어디에다가 쓸지에 대해서도 이용 용도라든지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부분에 제품이 나와서 이 제품이 판매가 돼야지만 기업이 실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런 식의 어떤 그 희망을 품고 가는 이 테마주를 공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세 글자입니다. 먹태깡. 먹태깡이 예전만 하더라도 구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아무 데나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먹태깡이 뭐가 바뀐 게 있냐? 바뀐 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소비자의 마음이 이제 바뀐 거죠. 다른 쪽으로 관심이 가니까. 네. 초전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이쪽을 핫하게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뜹니다만은 나중에 뭐 그 지금 4일에 있을 이슈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하더라도 마음이 돌아서 버리면 그냥 내려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덟 종목군들은 연구 이슈라든지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기보다는 먹태깡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구하기 힘들다가 그 마음이 떠나가면 그냥 폭락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정정을 해드리고 싶은 게 소장님 환갑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얼마 안 남은 거 아니고요. 예.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네. 거래대금이 1.3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8천억대 정도가 돼요. 그럼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이 됐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3.3조 원인데 네. 1.3조 원이 거래됐다는 얘기는 주주가 3분의 1이 바뀌었다는 오늘 하루 만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냐면 확실히 과열권은 맞다. 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소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게 이달 들어서만 23개나 된다 그럽니다. 올 들어서 웬 테마주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린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좀 규제에 좀 얽매여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밸류에이션 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넘어서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좀 당분간 내지는 상당 기간 좀 지속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기관들이 외국인이 뭐 사는지 이제 지켜봐야 된다고 하면은 예. 이제는 개인들이 어떤 거를 눈여겨 보는지를 좀 지켜봐야 하는 시장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테마주 광풍이 좀 한동안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 시장에 뭐 어떻게들 지금 대응들을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강 대표님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먹태깡이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냥. 이거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차라리 지금 시장은 수익 나기가 힘든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이제 올해 간다라고 했던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사실은 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안 간다라고 얘기했었던 업종군들이 차라리 가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도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고, 작년 말에 은행주가 간다고 얘기했는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주가 굉장히 강하게 가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는 이거는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이고 초전도체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아까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금리 부분의 문제도 있고 이번에 이제 대선이 있는 국가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들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다 보니까 아예 실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테마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한다면 그냥 거래가 몰리는 쪽으로 네. 접근을 하시되 투자가 아니라 매매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금을 던져놔놓고 그냥 놔두는 거고 매매는 사면 반드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매매에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번에 1사분기 이제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 거의 다 됐어요, 그렇죠? 네.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 관련돼서 증권사들이 이제 코멘트 나온 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11월 달이나 12월 달 정도 되면은 올해 장기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그 장기 전망에서 탑이라고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서 그때는 없었는데 이번 3월 달에 갑자기 추천이 신규로 막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그들 종목군들은 차라리 올해 갑자기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그런 종목들을 모아서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그냥 트레이딩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도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요. 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를 때도 화끈하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좀 화끈하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시장의 열기 내지는 인기가 얼마만큼 지속될지 예측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전 테마주에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업 실적에 좀 더 주목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세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수요가 강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들, 뭐 장비라든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굉장히 좀 성장성이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아까 잠깐 언급이 됐던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 버짓 자체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출입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버짓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활로가 더 크게 넓어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특히나 이제 미국, 일본 쪽에 이제 수출이 좋은 상황인데 예. 그쪽에 이제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기대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종들 다 살펴보면서 개별 업종별로 이제 기대치가 상향될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들고 간다고 하면은 테마주에 흔들리지 않고 충분히 이제 중심 있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테마주를 차마 좀 접근하지 말라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도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일종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하면은 결국은 투자가 투기가 되고 투기가 사기적으로 좀 변질될 수 있거든요. 이게 라임은 아닌데요. 그렇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투자 경고에 대해서 뭐 훈장이라는 뭐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훈장 아닙니다. 훈장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것 없다라는 걸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그 주식과 관련된 교육을 맨 처음에 했을 때 기본적 분석부터 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반영을 해서 실제 투자를 해보면은
대부분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테마주 쪽으로 위주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테마가 아닌 게 얼마나 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걸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매체의 부각성 때문에도 굉장히 좀 이러한 현상들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정치 테마주의 경우도 얘기가 나오는데 대선이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총선으로서 이게 부각된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진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이제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지만은 다음 다른 테마들도 좀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투자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종목이 갑자기 이제 테마로서 부각돼서 상승했다 하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좀 잘 노려야 되는데 접근을 만약에 하신다 하면은 적은 비중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하지만은 제가 좀 부탁드리지만 신용과 미수 이것만 좀 쓰지 않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도 결국은 좀 적당히 이 이슈가 계속 좀 이어지는지만 잘 체크를 하신다면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투자에서 투기에서 사기로만 좀 변모되지 않는 상황들만 잘 관리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요즘 B2는 저 PBR 쪽으로 달라붙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18조 원대로 불어났다 그러는데 신용융자 잔고가 뭐 KB금융, 현대차, 우 뭐 이런 저 PBR주를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조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26일이 됐을 때 뭐 저 PBR주들이 움직일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안에서 이제 이걸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정부 정책하고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올해가 저 PBR 관련된 정책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고 방금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자금 자체가 배당 쪽으로 원래 몰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을 때는 시가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건물 사고 하는 것보다 아니면은 만약에 자산을 크게 구린다면 이게 배당이 10%가 나오는 기업들이 예전에 좀 많았던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들 쪽으로 자금이 일단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저 PBR 관련된 종목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요즘은 저 PBR이 아닌 종목군들도 좀 많이 오르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이 돼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빠져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경우가 일단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후속타로 지금 돌고 있는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빠지면 좀 예전 지수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 좀 큰 폭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하시고 B2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B2 4% 배당 4% 이자로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하는데 8% 배당이면 괜찮죠. 나쁘진 않다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보험주들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고령화로 진입을 하게 되었을 때 피해야 되는 섹터 두 가지가 보통 있으면 그게 생명보험사를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보험을 들 수 있는 인구 자체는 줄어들고 보험금을 타야 되는 인구 자체는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이제 주주 가치 노력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돈 버는 캐파 자체가 줄어들면은 뭐 돈이 없는데 뭘 할 수가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들 오늘 오는 거 보면서 사실 금리도 지금 인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면 그거 가지고 이제 채권에 만기 투자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예. 금리가 떨어지면은 투자 이익 자체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보험사들까지도 일부가 이제 반등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지수사 다음으로 보험사까지 그냥 단순히 눈앞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기업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쪽에 베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PBR 관련된 종목군으로 접근을 하시려면 장기적으로 배당이 좀 좋아지면서 장기적으로 그 업황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면은 오히려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된 이후에 맨 처음에 이제 저 PBR 주식들이 먼저 올랐고요. 네. 그 이후에는 고 PBR 종목들이 더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은 저 PBR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재평가를 의미하는 부분이 있고 먼저 저 PBR 주식들이 먼저 올랐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발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이 좀 소멸되면서 오히려 고 PBR 주식들이 좀 나중에 뒤늦게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저 PBR이 계속 좋을 거야.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다 보니까 강원랜드 배당 수익률이 5% 중후반 정도 되더라고요. 예. 주가가 요즘 바닥에 있으니까
시장에서 그냥 얘기하는 그런 쪽 말고 여러분들이 배당 높은 종목군들 중에서 향후에 실적이 회복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저는 일단 강원랜드가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부진에 대해서도 좀 요즘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삼성전자의 상관 계수가 3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그래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왜 이런 것이냐? 삼성전자는 뭐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뭔지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네. 미국의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가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여기에 우리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D램이라든지 하는 쪽, 메모리 쪽이 굉장히 강자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은 반도체가 가는 부분 대부분 AI니까 격차 자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소장님도 말씀하세요. 소장님도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일단 지금 삼성전자 오늘 좀 이슈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몇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SK 하이닉스 쪽에 좀 더 강세를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뭐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오늘 뭐 단독 기사지만은 뭐 삼성전자에서 AGI 전용 반도체 개발 이슈가 좀 부각이 됐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뭐 사람의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을 좀 의미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제히 상승을 한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네페스 아크라는 기업들이 상승을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수치가 좀 더 그 긍정적인 수치가 나와야지만 좀 어느 정도 상승할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이벤트 기업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AGI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네페스 아크라고 있는데 뉴로모픽 인공지능 칩 테스트 개발을 했던 것이 좀 부각이 됐다 보니까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했던 것 같고 코아시아도 관련된 것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는 3C라는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 3C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칩넷 그리고 CXL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드 칩 등을 통해서 그 3C라고 하는데 이 이슈가 부각됐고 이제는 AGI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온디바이스 A에 나오고 계속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삼성전자의 주목도가 나중에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치만 잘 일으킨다 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아직까지는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기술을 좀 리딩했던 기업인데 이번에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잠재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HBM3에 있어서 하이닉스한테 그 주도권을 완전히 좀 넘겨줘 버렸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제 상대적인 이제 좀 언더퍼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뭐 향후에 뭐 HBM3E라든지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과연 삼성전자가 얼마만큼의 마켓시를 가져갈 수 있느냐가 저는 삼성전자 향후 주가의 핵심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거시 부분이 회복되고 있는 게 오늘 데이터로 좀 확인이 되긴 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레거시도 개선이 되고 AI 반도체도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레거시가 회복은 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느린 속도로 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이제 수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저희의 기대보다는 좀 못했던 부분이 좀 있고 서버 부분도 좀 기대보다 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였던 부분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감산했던 부분들이 이제 가동률이 좀 상승시켰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1분기까지는 업황이 살아 있는데 2분기에는 좀 이제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레거시 D램은 기대보다는 조금 약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HBM을 비롯한 AI 반도체는 생각보다 더 강한 것 같다라는 부분이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곳을 따라가면 먹을 건 없고 발만 밟힌다. 이 월가의 전설 피터 리치가 한 말입니다. 테마주 광풍에 뒤늦게 따라가 발만 밟히시기보다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지켜가시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